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 뭔가 근데 하락할 만한 자리다 싶었는데 또 하락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네. 쉬어가야죠. 네, 그래서 쉬어갈 거를 뭐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고, 그쵸.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월가 뉴스레터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지금 그 단기 과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바클레이스 맞아요. 뭐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이 사람들이 무조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월가의 기관들은 어느 정도 포지션 정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런 조정은 충분히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그럼 이 조정이 어디서 유도가 됐는가? 어떤 트리거로 이 조정을 만들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네. 뭐 전쟁 얘기도 해주셨지만 또 이제 뭐 사모신용 우려도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들었고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리고 금리 그리고 금리로 인한 뭐 물가로 인한 금리죠. 물가와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압박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트리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다. 근데 그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트리거가 없었고 계속 올라가니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지속되다가 이제 6월에는 조금 한번 쉬어갈 만한 그런 구간에 왔고 거기서 이제 트리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중요한 건 그 하락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락했다. 하락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이 갈 것이고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면 사실 그냥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뭐야 갑자기 왜 맞았지? 왜 이렇게 세게 맞았지? 이렇게 되는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덜 아프거든요. 그래요. 때릴 거 알고서 맞으면은 예. 조금 덜 아프고 그쵸. 예, 조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으니까. 예, 요렇게 딱 맞으면은 바로 아픈데 네.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살짝 나가면 되니까. 올 줄 알았으면서 그냥 예. 미리 거리를 줄여. 그래서 뭐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또 갖고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월모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요. 네. 다우 지수 1.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0.9%, S&P 500 0.7%, 러셀 2000 1.4%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분봉이 쭉 빠지면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트리거들을 찾다가 오늘은 하락하는 날 하고 이렇게 쭉 빼고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잘 버텼어요. 반도체 마이크론도 상승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잘 버티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를 미리 구분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하락이 조금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반도체도 좀 빠지기는 빠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도 잘 버틴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또 누가 주도를 할 것이다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월모브를 보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니요, 3만 명 넘게 보셨어요. 그쵸. 근데 요즘 5만 명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분위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러셀 2000 분위기가 진짜 좋았고 막 블룸에너지 막 두 자릿수 급등하고 그랬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하필 또 국내 증시 개장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아쉽죠. 저 파이낸셜 쪽 너무 안 좋네요. 지금 또 사모대출 뭐 얘기 네, 또 맞아요. 슬금슬금 나오던데. 그 영향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우주 관련주들도 오늘 또 낙폭이 좀 커졌고 또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코인? 서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성장 색깔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했다
하락했다는 건 금리 트리거가 좀 발동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잘 빠지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매물대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사실 유가랑 거의 비슷해요. 유가도 여기까지 이제 바닥권 만들고 나서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갈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도장을 못 찍었잖아요. 미국이랑 이란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고 이 영향으로 에너지주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에너지주들 상승세 나타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99.53이에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 전망을 뭐 할 때 이제 반도체가 잘 버텼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위주로 잘 버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또 이제 환율이 주말 사이에 주말이 아니죠. 어제 1,530원 돌파했죠. 네. 그래서 이거 그거를 맞나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1,500원대 위에 계속 있었을 때 저거 좀 뭔가 진짜 문제 심한데 원화 약세 너무 심한데 싶었는데 그쵸. 그냥 덮어두고 맞아요. AI로 가자. 그쵸. 반도체로 가자. 그럼 뭐 였는데 수출도 오히려 더 많이 벌고. 그렇죠. 네. 근데 과연 또 이제 뭔가 이제 안 좋으려고 하면 특히 이제 미국 맞아요. 쪽에서 금융 쪽 좀 흔들린다 싶으면은 이게 또 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에 주가를 보면 이제 또 브로드컴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6%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근데 뭐 먼저 뜯어봤겠지만 네. 뭐 이게 안 좋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들 이제 높아진 눈높이에 그쵸. 좀 맞추지 못한 거. 이것도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차트가 얘기해 주잖아요. 브로드컴 신고가였어요. 그쵸. 네, 사상 최고가까지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고 네. 엔비디아도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좀 조정 받았었는데 네. 브로드컴만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가 이제 그 실적 발표 구간이었거든요. 실적 발표 전까지 쭉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쁜 게 없는데 좀 빼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이제 브로드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벨도 지금 시간의 주가 4% 하락. 그래서 잘 버티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9%의 하락, 그리고 샌디스크도 지금 시간에 2%의 하락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 급락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보안주라서 사실 실적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트 보시면 딱 보입니다. 이렇게 좋았어요. 네. 이 정도로 진짜 숨막히는 신고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뭐 10%가 아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구간인가 보다 정도로 이제 시장의 큰 틀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왜 금리, 유가 이게 상승을 했는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중동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얘기가 계속 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란 쪽 얘기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다행히도 이란이 뭐 우리 협상 이제 끝났어, 뭐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협상 지속하고 있다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합의는 아직 안 됐지만 협상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해주신 이란이 쿠웨이트 쪽으로 이제 네. 공격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뭐 미국이 맨날 자위적 공격이다, 우리를 위협해서 하는 거다, 아니면 위협의 그 원점이 될 수 있는 걸 우리는 없애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도 그럼 우리도 할게 하고 이렇게 적대 행위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무시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 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약해진 상황이라서 네. 이게 막 시장에 엄청난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근데 어쨌든 간밤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 또한 신경 쓰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플러스 좀 알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봉쇄, 호르무즈에 대한 봉쇄를 노동절까지 해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노동절이 9월 첫째 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6월인데 그럼 또
자, 오래 걸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의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상군 파병은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최고 지도자를 만날 것 같다. 뭐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 어떻게든 트럼프는 이 상황을 조금 수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좀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또 계속 이스라엘이 변수였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통화에서 뭐 어제 그랬잖아요. You working crazy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로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에이 뭐 사이 안 좋다고 하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트러블은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난번에 뭐 작년에 잠깐 이제 또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이제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격해서 예, 맞아요. 그때도 이제 F워드를 써가면서 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딱 이스라엘이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전쟁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완벽한 혈맹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 동맹국들 간에 이런 뭐 욕설이 오갔다. 서로 이제 금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적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좋은 거죠. 네, 이란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뭐 사실 전쟁이 더 격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도 막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욕을 했다 이러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어떤 동맹보다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일단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전쟁과 관련한 이슈는 계속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물가를 계속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이게 잠재적인 불안감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행인 거는 군사적 확전이 필요하면 트럼프에게 맡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조금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동등했으면 좋겠다. 뭐 투자 수익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뭐 본인의 의지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장이 또 빠져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5시 20분, 17분에 주말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란에 대해서 서명이 임박했다라고 밝힌 걸 봤을 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게 조금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끝나기 직전부터 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싱턴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하니까 나는 무력으로 이란을 제압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평화무드를 계속 만들려는 노력들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는데 과연 이게 또 시장에 먹히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밤사이에 우리가 덮어뒀던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장우준 대표님과 했거든요. 요거 우리 덮어두고 있는데 금리 좀 올라가고 하면은 또 인상되면은 요거 3호 신용 얘기 또 할 겁니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 큰 일은 아니에요. 미리 아직은, 말씀드리면. 뭐냐면 3호 신용 우려 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3호 신용 펀드, 3호 펀드들이 뭐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3호 신용도 어쨌든 빚내서 투자한 거 그리고 우리가 레버리지 쓰는 것도 빚내서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건 오히려 2배로 버는 거지. 이게 뭐 무너질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하락을 하니까 하필 또 그 타이밍에 이런 이슈가 나왔네 싶어서 일단 짚어드리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스위스에 있는 파트너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자사 펀드 중 한 곳에서 자금 인출을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요? 예, 왜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뭐지? 쟤네 뭐 불안한 거 있나 보다. 누군가가 대규모 자금 인출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KKR이라든지 블랙스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주가를 한번 볼까요? 블루아울 주가 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KKR도 급락하다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저 이슈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요즘 시장 좋았는데 이걸 뭘 또 벌써 걱정을 해 라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침 또 이 상황에서 알파벳이 그 증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규모를 확대를 했네요. 800억 달러가 아니라 850억 달러까지. 47억 5천만 달러를 네. 증자를 더 혹시 이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넣어준 있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800억 달러를 그러면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투자한다라고만 말했지. 데이터 센터. 예. 근데 거기서 그 자금 중에 300억 달러 정도를 직원 주식 보상과 관련된 세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 47억 5천만 달러가 세금인가? 뭐 그걸 수도 있고. 어. 예. 근데 어쨌든 꽤나 큰 비중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네네.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구글이? 이런 그러게요. 생각을 하게 하죠. 예. 당연히 되게 뭐 순수한 마음으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려고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뭐야?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구글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차트도 최근에 확실하게 좀 꺾여 있는 게 좀 보여요. 네. 요 아래 꼬리는 이거 HTS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갭을 다 줄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 확산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네. 하필 또 이러니까 또 우리가 잊고 있던 뭐 AI 버블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AI 버블을 얘기한 게 AI 지금 거품이 뭐 완전히 뭐 버블이다, 뭐 사상 누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 기술 변화의 시점에서는 버블이 불가피하다,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모두가 AI를 믿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AI가 갈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우리가 좀 과속을 할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거 좀 과한데? 라는 시점이 들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버블들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시장은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파벳이 이번에 847억 5천만 달러로 확대를 하면서 또 마침 또 이 얘기를 또 하네요. 제미나이가 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9억 명을 넘어섰고 제미나이 서비스 비용도 절감했고 뭐 기업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사실 갑자기 뭐 실적 시즌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약간 좀 타이밍이 뭐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증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 그렇게 막 완벽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왜 그렇지? 이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네. 왜 스위스에서는 그걸 제안했지? 알파벳은 왜 자꾸 말이 길어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희가 고용 관련한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고용이 다 뭐 이렇게 괜찮죠? 네, 그렇죠. 고용이 좋아요. 고용이 좋으면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게 계속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12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림이 있었고요. 최근에 계속 조금씩 올라옵니다. 민간 고용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건 의미가 또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5월에 ISM 서비스 PMI가 54.5까지 올라오면서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고용도 좋고 경기도 좋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건 그 좋은 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라이스가 또 올라왔다는 거죠. 물가와 관련해서 또 지금 4월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추가로 올라왔다는 게 시장에 계속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봤을 때도 ISM 서비스 PMI가 종합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연료 가격, 에너지 가격, 관세, AI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 주제였다. 하락하거나 완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디플레이션 시사하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자극할 수 있다 쪽으로 경제 지표들이 해석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었다라는 문구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근데 계속 이런 우려들을 유도하는데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 CME 페드와치 2를 가봤는데 야, 이게 연내 인상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네요, 확실히. 한 번. 예, 연내 한 번, 혹은 이제 50bp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꽤나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보게 되는 건지, 금리 인상이 오면 뭐 지금의 조정은 저는 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6월에 좀 쉬어가겠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금리 인상이 오면 아예 시장의 그 추세 자체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뭐 관세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기존보다 뭐 낮춰준다. 뭐 이런 얘기도 아, 그래요? 전해지는데 오.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관세, 그 타이밍에 또 관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일부 국가들에게 부과한다. 그러니까 네. 이게 나온 맥락은 그거예요. 관세가 이제 위법이 됐잖아요. 위법이 됐으면은 이제 미국의 재정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채권에 대한 부담이 또 늘어나겠죠? 그건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금리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이제 또 관세를 다시 어떻게 우회해서 위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 근거가 강제 노동이래요. 강제 노동. 강제 노동? 그러니까 강제 노동? 뭐 예를 들면 뭐 위구르, 신장 뭐 이런 데에서 뭐 강제 노동을 시켜서 뭐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폴리실리콘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견제를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법적 근거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끌고 온 것 같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것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는 좀 올랐어요. 뭐 이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세가 60개국에 대해서 최대 12.5%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 대한민국도 있어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스위스 주요 경제국의 12.5%, 캐나다, 멕시코, EU, 대만,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것도 지금 제안이에요, 제안.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한 거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이러면 뭐 금리보다도 이제 시장에서는 물가 부담을 또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날, 안 좋은 이슈들이 이렇게 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뭐 관세가 이렇게 강화되고 시장이 좀, 죄송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면은 이제 달러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100포인트, 인덱스가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고요. 강달러라는 거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미국 쪽으로 자금이 또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TD증권에서는 월시 차기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신호가 만약에 6월 16일에서 17일에 나온다면 강달러는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쩌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어떤 그 강세 수급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미국으로 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케빈 씨가 설마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진 않겠죠. 그쵸. 임명되자마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인데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서 강달러는 조금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내러티브가 계속 막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막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걸 막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6월에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항상 얘기했었던 야드니 리서치에서는 또 빠르게 변동성에 대한 코멘트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야덴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사람이라고도 언급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여전히 S&P 500 전망치를 8,250까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전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 긴장, 원유 공급 부족 위험, 연준의 긴축 가능성, 그리고 향후 기업 공개, IPO 우려 이런 것들을 변동성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면은 사실 시장이 워낙 좋았을 때는 안 들리잖아요. 이런 그쵸. 얘기들이. 에이 뭐 옛날 얘기랑 비교하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지금부터는 또 맞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많은 그 월가 기관들이 이제 포지션 좀 재배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대니뿐만 아니라 BTIG에서도 이 RSI 지수 이거 중요하잖아요.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RSI가 지금 8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역사적으로 보면 좀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이후 40거래일 동안 의미 있는 조정이나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6월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빌 에크먼은 또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새로운 것만 쫓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AI겠죠. AI의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야?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수 소비재나 이런 거 얘기를 절대 안 하잖아요. 우리 뭐 요즘 코카콜라 주가가 어때요? 맥도날드 주가가 어때요? 이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덮어두고 있죠. 뭐 필립 모리스 주가 어때요? 이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네. 이제 월가에서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자원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싶은가 보죠. 그래서 퀄리티 주가들이 지금은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오는 것 같다라고 비레크먼이 얘기를 했고 또 서스케하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강력한 계절적 상승세가 있었지만 이 상승세가 기술주만의 상승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여전히 듣기 불편하고 안 듣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월가의 기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단기적 조정을 얘기하는 데는 우리에게 좀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OECD가 세계 GDP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2.8%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 근거는 역시나 이 전쟁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우려, 뭐 금리, 물가, 이런 뭐 사무신용 이런 것들 다 연계해서 전쟁 끝내서 유가 떨어지면 많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GDP 전망치도 전쟁 끝나지 않으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 가운데 어떻게 누가 나서야 되나 했는데 베센트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뭐 그쵸. 문제 생기면 다 전쟁 나도 베센트, 뭐 관세 얘기도 베센트, 다 네. 베센트네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그 팩트 기반이라기보단 우려고 내러티브잖아요. 네.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전쟁이 어쩌지? 저러면 오래 어쩌지? 가면 어떡하지? 음. 뭐 구글도 혹시 속에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내러티브를 막아줄 수 있는 다른 내러티브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시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제 그냥 스캇 베센트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미국 경제 지난 4분기 동안 이렇게 성장했고 셧다운도 있었고 이란 전쟁에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는 훨씬 엄청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은 오히려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또 사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매크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강달러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은 두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AI의 본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전에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그 에너지에 대한 지배력이 미국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란과의 갈등이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건 이 협상이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가 돼서 끝나게 된다면 에너지에 대한 지배력도 높아지니까 아마 자금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막 그렇게 급격하게 높은 건 아니니까
어지간한 나라들이 하반기엔 다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도의 느낌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조만간 위기를 극복할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거고 유가 내려갈 거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로 시장의 내러티브를 조금 한번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이 자꾸 잘 나오는 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AI 덕분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AI가 이제 미국의 고용들을 조금씩 개선시키기 시작했다. 아니 이거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때문에 고용이 다 이제 안 좋아질 거다. 그쵸.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네.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무슨 이야기죠? 어쩌면 이게 재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 없는 잠깐 인력을 빠졌다가 예. 다시 그 사람들이 AI 이제 막 세계 생태계 만들어지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간다. 예, 뭐 이제 다른 또 직업군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뭐 이거 잠깐 최근에 고용 솟은 걸로 뭐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만약에 진짜 맞다면 어쨌든 이거는 또 AI 내러티브를 또 지지해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클레이스에서도 지금 뭐 이래저래 뭐 전쟁도 있고 뭐 IPO도 있고 그래서 유동성 우려는 있지만 네. 여전히 장기 강세장은 유효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6월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지만 연말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우려는 있는 상황에서 매수 기회가 된다. 과연 이 매수 기회라는 조정에 용기 있게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쉽진 좀 않죠. 예. 하게 합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벨의 주가가 어제도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또 올랐어요. 30% 올랐는데 거기서 또 올랐어요. 이거 보시면은 어. 고가가 플러스 11%. 네. 장 오픈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네. 덜했기 때문에 네. 마벨 주가가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야, 이 샤라웃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나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샤라웃보다도 브로드컴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브로드컴의 모탐이 마벨의 반사효과? 그때는 이런 거예요? 브로드컴도 좋았어요. 브로드컴 같이 올랐는데 예, 지금 이 기대감이 12%, 14%까지 빠지네요. 이게 아마 더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한번 봐야겠죠. 근데 브로드컴을. 브로드컴이 이게 이렇게 15%까지 빠질 일인가? 이 시간에 주가가 15%까지 밀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일인가요? 이게 가이던스가 좀 아쉽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컨퍼런스 콜을 좀 보긴 봐야겠지만 15%는 좀 과도하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차익 실현 타이밍을 아마 정말 많은 그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트리거가 하나만 나오기를.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지수가 10주 연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 무시해 버렸잖아요. 유가, 금리,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AI가 다 이겨. 네. 이러면서 되게 많은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적잖이 당황했을 거거든요. 이래도 되나? 예. 그리고 이 타이밍이면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무시하고 가니까 뭐야 그럼 어떻게 또 담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되게 급해졌어요. 헤지펀드가 뭐야 왜 하락이 안 나오지 하면서 다시 롱을 막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여 있던 게 한번 하락의 타이밍인가 하고 이렇게 와르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니 하면서. 네. 그래서 브로드컴이 사실 실적 자체가 막 그렇게 나빴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낙폭이 과대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벨과 브로드컴이 그래서 지금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메모리는 잘 버텼거든요. 메모리가 잘 버틴 배경은 키옥시아에 대한 목표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키옥시아의 인베스터 데이를 보고 상향을 했습니다. 예. 어제 우리 쉴 때 대만하고 일본 증시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시로 열면 안 되나? 네.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고요. 1% 넘게. 근데 어제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제일 좋았습니다. 4% 넘게 와. 올랐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지 기업들이니까 네.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은 아쉽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브로드컴이 급락하니까 좀 같이 따라간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코스피 전망을 12,000포인트까지 상향했어요. 원래 7,000 보고 있었거든요. 7,000인데 뭐 올려야 되니까 올렸겠죠. 지금 이미 7,000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12,000까지 상향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어제 같은 간밤 같은 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잘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랬다는 게 어쩌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가장 마지막에 빠질 수 있는 섹터가 메모리 반도체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의 하락이 확장이 되면 여기 레버리지가 엄청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테크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만의 이렇게 레버리지가 2달 사이 2배가 급증했다는 건 요게 이제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 아시죠? 그 레버리지 ETF가 올라갈 때는 2배지만 내려올 때는 2배가 아니라 2.5배 막 이런 속도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뭐 브로드컴 지금 급락하는 것도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무리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5월에 조정 받았을 때 생각나죠? 그 조정 한 번씩 받았을 때 네. 뭐 이렇게 한 2, 3% 하락이 아니라 진짜 뭐 못 일났어? 싶을 정도로 막 쭉쭉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회복도 너무나 빠르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과연 6월에도 그럴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데 맞아요. 과연 여전히 사고 싶어하는 수급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그만할 때 됐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은지를 조금 한번 차근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텔도 있네요. 그리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CPU도 간밤에 되게 잘 버텼거든요. 네. 인텔이 CPU 수요 증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급도 강화하면서 뭐 어떤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하면서 공급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텔도 올랐고 AMD도 바클레이스에서 CPU 너무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ARM도 같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결국 메모리와 CPU는 이제 실적을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잘 버티는 그런 구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비타스 이 종목이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나비타스가 네. 엔비디아와 원래 이제 나비타스 계속 그 온세미컨덕터랑 제가 이제 저전력 얘기할 때 어제도 사실 말씀을 좀 드렸던 네네. 것 같은데 이게 800V DC 이거 있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로 또 준비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나비타스가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이제 버스 변환기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저전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뭐. 어렵죠? 사실 뭐 네 글자 기업도 많잖아요. 같이 하는 뭐 네비우스도 있고 맞아요. 나비타스도 있고 막 헷갈리네. 그쵸.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월가킥샷. 그거 정리해주지 않아요? 엔비디아와 친구들 해가지고 우리 맞아요. 명성님이 네. 이렇게 쫙 정리해주잖아요. 그 자료도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같이 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저는 계속 말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해서 반복학습.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귀에 익숙할 수 있도록. 탁 하면 툭 나오게 네.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았는데 간밤에 장이 좀 부진해서 나비타스가 뭐 차트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신고가 갔다가 떨어졌어요. 다 빠진 게 좀 아쉽죠. 그래도 9%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편입이 되고 있다. 보면 되겠네요. 메타는 왜 이렇게 올랐어요? 메타가 이제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B2C만 많이 했던 메타가 네. B2B를 한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최근 월가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기업용 AI 에이전트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그럼 체질이 바뀌려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 좀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아쉽지만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뭐 보안이 엄청 중요합니다. AI의 보안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노란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좀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지금 시간의 주가가 얘도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를 때 뭐 급등한 만큼 떨어질 제가 방금 때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이제는 올라갈 때만 2, 3% 올라가고 떨어질 때 2, 3% 떨어지는 장이 아니잖아요. 네. 무섭습니다. 예. 자, 스페이스X의 공모가 목표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거 135달러?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300몇 달러였는데 뭐 5분의 1로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135달러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대형 IPO가 상장 첫 해에 대부분 이렇게 1년간 통계를 내보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좀 크게 들어오니까 어쩌면 그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관사도 많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 차익 매물이 수혜를 주는 곳도 있겠죠. 예, 거기서 나와서 다시 흐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당장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기관들이 자금을 준비해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쩌면 시장이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예, 미국 고위 관료들도 위트코프 특사를 비롯해서 많이들 스페이스X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라 아마 좀 성공적으로 박수 칠 만한 그런 결과를 단기적으로는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금이 또 많이 필요할 거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우려도 뭐 불가피한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펜하이머가 위성 관련주는 앞으로 호재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이런 종목들도 좀 추천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통신주는 이렇게 위성이 많이 쏘아 올려지면 통신주는 분명히 위험할 텐데 시장이 그걸 평가를 안 하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AT&T의 주가가 어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위성 많이 쏘면 통신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을 80% 이상까지 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합병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건 뭐 장기적인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 엔트로픽은 또 주관사를 선정했어요. 역시나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로 잡아 들어갔고 그리고 샘 알트만은 이번에 어제 그 AI 그 관련해서 행정명령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랑 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시장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 IPO가 3건이나 있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 우려를 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건 인정해야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쭉 확인을 해봤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시장이 조금 불안하죠. 밤사이 뉴욕 증시도 하락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도 안 좋고 하니까 체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고기 먹을게요, 여러분. 그냥 고기 아니고 스테이크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석 셰프의 스테이크. 요거 인기 많은 제품 라인업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 솔드아웃 금방 되는 거. 그런 제품 라인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현석 셰프의 스테이크 3팩 플러스 1팩 최초로 저희가 3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한 팩 더 드리는 거고요. 부채살 시즈닝된 스테이크 4팩을 총 드리는 겁니다. 39,000원이고 고기 등급은 프라임 등급. 넉넉한 소비기한 2026년 올해 가을 전까지 드시면 되니까 뭐 3팩이면 사실 주말 사이에도 다 먹잖아요. 팩당 9,750원 꼴인 거고요. 해동 후에 프라이팬에 3분 정도만 구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초이스 등급의 부채살 두툼한 2.3cm, 23mm 두께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4팩에 4만 원? 웃음이 바로 나오죠. 뭐야. 시장 안 좋았는데 고기 먹으니까 기분 좋아지네. 아,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오늘 고기 준비해 주셨구나. 아니 이 시즈닝이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시즈닝 뭐 뿌려져 양념한 있는 거예요? 건가?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4만 원? 부드러워. 이게 4팩이면은 이렇게 저 큰 고기가 4개 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저기 있네. 포장된 거. 두툼한 고기 저렇게 4팩 해서 4인 가족 뭐 하나씩 드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저 4개 다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시켜 드세요. 주말 다가오는데 여기다가 뭐 레드와인 쫙 이렇게 한 잔 시원하게 맛있다 마셔주면은 이거 진짜. 너무 좋겠죠. 근데 저희가 막 되게 부드럽고 진짜 이거는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찌긴데 부드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 고기 제품 중에 여도 네 말 듣고도 내가 고기 샀는데 고무 타이어인 줄 알았어. 근데 저는 그 고기를 사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이모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구워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진짜 부드럽게 잘 먹었는데 이거 약간 굽기를 조금 잘못 조절하시면은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고 잘 구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고기 기술이 그리고 중요하죠. 요즘에 벌레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웰핀에 벌레 퇴치기 최초로 6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뭐 집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 산책할 때 그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옆에 끼고 여기 있다. 옆에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 되게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등산 갈 눈소매를 때? 입고 와가지고 예,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요거 뭐 하나 껴가지고 옆에 메고 다니도 좋겠네. 예,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난 벌레 너무 싫어하면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약간 텀블러 같네요. 좋겠습니다. 저렇게 불 나와가지고 예, 뜨겁지 않으니까 LP 무선 벌레 퇴치기 69,000원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는 이건희 대표와 함께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